이번 시간부터는 재료역학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서 5장 도에서의 응력을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5장은 단원명을 보시면 괄호 열고 기본 이론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선 진짜 기본적인 거, 단일 재료를 일단 쓰고 굽힘도 한 방향으로만 굽힘이 일어나고 뭐 이런 되게 단순한 형태들의 보호를 다룹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는 걸 썼고 좀 더 복잡한 형태는 6장에서 이제 배우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5장입니다. 계산량 자체는 6장이 5장보다 훨씬 많지만 내용 이해를 하는 데는 5장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6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5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흐름이라고 적어온 거는 이제 이 네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익숙해지실 때가 됐어야 합니다. 재료역학은 이 네 개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힘, 응력, 변형률, 변위. 그래서 3장, 혹시 재료역학 3장에 우리가 비틀림이라는 걸 했었는데 비틀림을 내용을 떠올려 보면은 거기서 힘은 토르션, 비틀림 모멘트였고 응력은 타우, 변형률은 뭐 이제 감마, 변위는 이제 파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5장에서는요 굽힘이라는 현상을 다룰 건데 그때 모멘트는 M을 씁니다. 힘은 이제 모멘트, 그리고 얘를 이제 한국말로 정확히는 굽힘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응력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수직 응력 시그마를 씁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시그마의 세트인 입실론을 쓸 거고, 그리고 변위는 델타와 세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추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양이 나왔잖아요. 힘, 응력, 변형률, 변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힘과 응력의 수식, 관계식,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식, 변형률과 변위의 관계식, 그리고 뭐 힘과 변위의 관계식,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알아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관계식을 알아오는 과정에서 뭘 우리가 하나 개념을 도입을 해야 하냐면은 카파라는 공률 개념을 하나를 도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도입이 되어야지 이 시그마와 입실론을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이 델타와 세타는요 5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료역학은 이 네 가지 관계를 보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렇게 끊어서 힘, 응력, 변형률, 거기에 플러스 공률에 초점을 맞추고요. 6장도 그럽니다. 이 변위에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요, 9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9장, 재료역학 9장. 또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지도 모르는 구조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델타와 세타를.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델타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주요 개념이 공률이거든요. 여기서 공률을 통해서 델타와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9장 가면은 이중적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적분, 이런 것도 있고 뭐 모멘트 면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액보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그럼 여기선 뭘 하냐? 여기서는 카파와 입실론의 관계, 그리고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 그리고 모멘트와 시그마의 관계, 그리고 모멘트와 카파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써드리면은 카파와 입실론의 관계는 입실론은 마이너스 카파하고 y 값을 곱한 거가 되고요. 얘는 이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는 우리가 그 유명한 식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의 한 가지 사실을 꺼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논리 전개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얘는 이건 정말 유명하고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시그마는 i분의 my 마이너스를 붙인 값,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i. 얘는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까먹으면 안 되는 식이 카파와 모멘트는, 카파는 2i분의 m이라는 식을 만족을 하는데 얘와 얘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얘랑 얘는
야, 얘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할 만하고, 얘는 까먹으면 뭐 이제 그냥 즉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네, 근데 얘와 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재료역학 5장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 내용을 5.5장 정도까지 다루고, 그 후에는 이제 좀 변형된 추가 정보들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이번 강의 핵심은 도대체 공률이 뭐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률. 이 입실론, 시그마, 모멘트는 다 앞쪽에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얘는 재료역학 1장, 얘도 재료역학 1장, 얘는 뭐 이제 재료역학 4장에서 다뤘죠. 지금 이제 공률이라는 걸 새롭게 도입을 할 거여서 얘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용어를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순수 굽힘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재료역학 책을 읽으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pure bending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면요, 보에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작용을 할 건데 그 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모멘트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캔틸레버 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모멘트, 내가 500Nm가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캔틸레버 보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자르든 내력 모멘트가 500Nm가 나옵니다. 이게 순수 굽힘인데, 여기에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일정하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멘트만 작용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단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격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비틀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내력이라는 게 종류가 크게 4개예요. 전단력, 충력, 비틀림 모멘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굽힘 모멘트. 여기 굽힘을 좀 써줘야겠네요. 일정한 굽힘 모멘트. 이렇게 4개인데 전단력 없어야 되고 충력 없어야 되고 비틀림도 없고 오직 굽힘 모멘트만 작용을 하는 상태를 순수 굽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용어를 알아주시고 5.5장까지 제가 이 내용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우리는 순수 굽힘만을 전제하고 다룰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좀 길었는데 2가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얘는 이제 기억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걸 배울 거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고, 얘는 이제 좀 용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한 공률이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공률이 이제 재료역학 5.3장입니다. 제가 여기 보를 하나 그려온 거예요. 길이가 이제 되게 길죠? 길이가 이렇게 긴 보에다가 이거는 고정 지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기호를 매겨줄게요. 여기를 뭐 A, 여기 이제 B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제가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보가 이렇게 뜨겠죠? 네, 얘를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엄청 좀 더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여기 이제 요 B점이 여기 한 이쪽쯤 오게, 아무튼 이렇게 볼을 들렸습니다. 재료역학에서는 선형 탄성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얘랑 이렇게 이 굽어진 이 각도들 있잖아요, 얘가 엄청 작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표현을 좀 쉽게 하려고.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공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공률의 정의. 근데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이 공률이 뭔지를 정의를 할 때 아마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만 알아주시고, 제가 뒤에 가서 왜 이렇게 공률이 정의가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제가 결과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 거여서 그걸 고려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 A점에서부터 뭘 할 거냐? X만큼 간 지점에 점을 하나 잡을 겁니다.
여기에 점을 하나를 잡을 건데 이 점을 제가 M1이라고 매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M1에서부터 아주 조금 가요. 이 굽어진 거를 따라서 조금 가서 이 점을 M2라고 잡을 겁니다. 자, 이 점을 조금 얘도 좀 과장되게 그립시다. M2를 잡을 건데 제가 지금 과장되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DS입니다. 이 길이가. DS라는 거는 매우 짧다는 거예요. 사실 미소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M1의 접선, M1이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M1점에서의 접선을 그립니다. M1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려요. 됐죠? 자, 뭐 이게 접선이에요. 그리고 M2점에서의 접선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 뭘 하냐? 요 접선에 수직인 선을 그려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수직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90도인 거예요. 자, M1에 접선 그리고 거기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M2도 똑같이 수직인 선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삐져나가네요. 이렇게 좀 얘는 뭐 90도긴 하지만 조금 빗나가게 해서 네. 이러면 얼추 이제 90도인 것 같죠? 이 90도가 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뭐 이제 선은 이렇게 나가겠지만 여기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이 교점을요 O라고 불러요. 알파벳 O로 보통 기호를 매기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교점을 곡률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Centroid of Curvature라고 불러요. 이제 이건 금방 지워지니까 Centroid of Curvature라고 부르는데 이 curvature가 곡률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curvature는. 자, 여기 곡률 중심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내가 잡은 요 교점, 즉 곡률 중심으로부터 원래 초기점 M1까지 요 거리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ow라는 기호를 보통 표현합니다. row로. 얘의 한국말 명칭은 뭐냐면요. 곡률 반경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radius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curvature가 이제 곡률이란 뜻이고 radius는 이제 반지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곡률 반경, 곡률 중심.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보가 굽었어요. 보가 굽고 어떤 한 특정 점을 잡아요.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려요. 그리고 미소 구간만큼 간 점도 잡고 접선을 그려요. 이 두 접선 기준 수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의 이름이 곡률 중심이다. 그리고 교점으로부터 원래점까지의 거리를 곡률 반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요. 우리의 원래 목표는 이거였죠. 곡률이 도대체 뭐냐? 곡률은요. 로우분의 1이 됩니다. 그냥 이 얘기예요. 만약 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굽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미소 구간을 잡고 이 접선 그려서 수직을 내려서 요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뭐 5m였어. 그러면은 곡률은 5분의 1m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률 반경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카파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면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로우분의 1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M1의 접선 그리고 이 M2의 접선을 그렸잖아요. 요 각도 있죠? 이 접선과 접선 사이의 각도.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d세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d세타라는 거의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각도 변화량입니다. 각도 변화량. 그쵸? 자, 근데 보면은 뭐에 대한 각도 변화량이냐면 우리가 DS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M1과 M2 사이에 DS를 잡았으니까 DS는 M1과 M2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d세타도 m1과 m2 사이의 각도 변화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m1을 대표하는 접선 하나랑 m2를 대표하는 접선 하나의 각도 변화량이 d세타라고 이제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이 d세타가 뭐랑 똑같냐? 요 곡률 중심의 거리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의 각도도 d세타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기가 d세타인데 지금 이 접선에 여기가 d세타예요. 자, 그러면 요 각도는 파이 빼기 d세타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제가 이 형광색으로 들어와 있는 파이 빼기 d세타랑 d세타를 더하면은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예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에서 봤을 때 90도, 90도. 근데 여기가 파이 빼기 d세타? 근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되니까, 아니 36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d세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떤 식을 하나를 낼 수가 있냐면요. 요 부채꼴 있죠? d세타를 따라가는 이 부채꼴. ds는 로우 d세타라는 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요 각도를 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 각도,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우는 뭐가 되냐? d세타분의 ds가 돼요. 자, 근데 제가 이 선을 이렇게 이게 되게 과장되게 그렸지만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되게 작다고 했죠? 거의 0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은 요 M1점으로부터 이렇게 이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M2점으로부터 이렇게 점을 하나 내릴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이 길이는 dx예요. 그건 왜 그러냐? M1과 M2 사이의 거리를 ds라고 했죠? ds는 얘와 얘의 거리 차이예요. 그럼 M1과 M2의 x좌표 차이는 당연히 우리가 dx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dx의 원래 뜻이 x좌표의 차이잖아요. 근데 ds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얘를 이제 dx라고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각도가요. 여기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 각도가 너무 작아요. 즉, 이 보가 사실상 거의 안 떴어요. 그러면은 dx는 ds랑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 보이죠. 과장되게 그려서. 하지만 사실상 얼마 안 뜬 거기 때문에 dx는 ds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요 dx는 ds를 여식에 넣고요. 역수를 취해주면은 로우분의 1은 dx분의 d세타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곡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강의에서 배운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이 dx분의 d세타 있잖아요. 얘는 좀 나중에 가서 중요해집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델타랑 세타 이 얘기를 했죠. 얘를 구할 때 이제 조금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요 dx분의 d세타 할 때 이 세타가요. 제가 여기다가 적은 이 세타랑 똑같습니다. 근데 dx분의 d세타가 곡률이라면서요. 그래서 사실상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카파는 dx분의 d세타이고요. 지금부터 아마 5.5장까지 하게 될 그 안에서는 카파는 로우분의 1이라는 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때 뭘 하면 되냐? 이 안에서는 카파는 로우분의 1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림 안에서 로우가 어떤 건지는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로우는 보가 굽었을 때 2점 찍고 접선 그리고 수직 올려서 교점과 여기에 반지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그럼 dx분의 d세타도 맞다라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 세 과정을 통해서
해오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해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카파는 로우분의 1로 정의하면은 왜 그게 공률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파를 드디어 했으니까 이제 입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강의는 입실론은 마이너스 카파 y란 이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이제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